궤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레즈 31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들레즈의 칸트론.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미 칸트에 대한 강의가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25개, 그리고 한 개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다 26개가 묶여져 있죠. 그죠?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의가. 여건이 되시는 분 수업료 보내셔요. 그리고 오늘은 들레즈는 칸트를 어떻게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들레즈를 읽든, 데리다를 읽든, 바디우를 읽든, 포스트 모던 담론 미셸 푸코를 읽든, 어느 누구를 읽든 칸트는 나옵니다. 바디우, 오늘날 지제까지. 기본적으로 칸트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는 철학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예도가 칸트를 아주 길게 강의를 해놨는데, 오늘은 들레즈 31번째 강의, 30번째까지 들레즈 강의를 해놨는데, 31번째에서 들레즈의 칸트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들레즈는 50년대에 휴움과 베르그송 연구를 했고요. 계속해서 베르그송 연구는 이어졌어요. 60년대로 들어오면서 62년도에 니체 연구가 책으로 나오죠. 니체와 철학. 63년도에 칸트의 비판 철학이 나와. 라 필로조피 크리티크 드 껑트. 이게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들레즈의 칸트론을 거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칸트에 대한 언급까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게 64년도에 프루스트와 기호드, 66년도에 또 베르그송 연구가 나타나고, 70년도에 스피노자 연구가 나타나죠. 이러한 철학사에 대한 연구를 차이와 반복해서 아주 집대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서양 철학이 차이 자체를 긍정하지 않고, 차이는 차이로서 긍정돼야 되는데, 이 차이를 동일자와 묶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유비와 묶으면서 차이를 삭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는 게 차이와 반복의 핵심적인 철학이죠. 이건 당연히 베르그송과 니체의 철학의 영향이 큽니다. 삶의 철학. 차이를 자체로서 긍정하는 철학. 여기에서 들레즈는 칸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 또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들레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어떤 부분이 삶의 차이를 부정하고 그 삶의 차이를 동일자로 묶는 듯한 그런 사유가 칸트에게 나타나고 있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또 63년도에 미학 리뷰에 냈던 중요한 논문이 있어. 그게 바로 리데 드 제네즈 등 레스테틱 드 껑트. 칸트의 이게 불어로 칸트를 껑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칸트의 미학에서 발생의 이념을 다룬 논문이 있어.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63년도에 나온 칸트의 비판 철학, 이것과 그 해에 나온 미학 리뷰에 제출했던 논문, 칸트의 미학에서 발생의 이념, 이것과 차이와 반복의 3장, 사유의 이미지, 리마주 드 뻥세, 이게 둘레즈 용어죠, 그죠? 요걸 꼭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재미있겠죠, 그죠? 이 출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그렇다면 둘레즈는 어떤 부분에서 칸트를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거부했는지, 어떤 부분이 그의 삶의 철학, 차이의 철학을 칸트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충족시켰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력 개념에서 칸트를 거부하고 받아들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칸트는 특히 순수이성 비판에서 아인빌둥스크라프트, 상상력을 도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죠? 감각 직관의 내용,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인 시간화를 통하여, 초월적 도식을 통하여 개념에 맞게 적용시키는 그 역할이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이 상상력은 판단력 비판에도 나타나. 미적 판단에서, 그죠? 이 두 개는 달라. 순수 이성 비판에서 상상력은 창조적이고 발생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오성의 능력 아래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맞죠? 페르슈탄트의 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미적 판단, 취미 판단으로 가게 되면은 판단력 비판에서는 이 상상력은 지성으로부터 풀려나 버려. 오성의 범주, 이딴 거는 미적 판단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 이 상상력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부터도 벗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성 안에 앞서 주어진 오성의, 지성의 선험적 형식인 범주와도 관계되지 않아. 어떤 것을 봄으로써 나의 감각 직관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성의 작용을 충족시키는 것과도 관계없어. 특히 숭고의 감정, 숭고의 미를 다루는 부분에서 칸트는 미적 판단을 무사심성과 관계시키잖아. 인터레스 로지히카이트라 그러죠. 그죠? 무관심과 관계시킨다고. 물론 이것을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에서 오비디우스의 변신을 갖고 오면서, 그죠? 어떻게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않는 여자를 보고 욕망을 느끼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무관심성의 미학을 까는데, 둘레즈한테서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상상력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지성에 묶이지 않아, 그죠? 지성의 어떤 힘 아래에 따라서 상상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나 심지어 우리의 꿈의 기호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해. 밤에 꿈꾸었던 것들은 낮에 행하고, 우리는 낮에 꿈꾸었던 것을 밤에 행해. 니체가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야. 그런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 상상력을 지성의 입법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감각 형식과 연결시켜 선험적으로 언제나 초월적 도식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감성과 지성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직관의 형식, 감각 직관을 오성의 개념과 연결시킨다고. 그러나 이 상상력은 부자유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상상력이, 시인이나 예술가의 상상력은 당연히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지성의 명령을 받나 우리의 상상력이?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 상상력은 결코 지성의 명령 아래에 들어있지 않아. 이게 풀려나버려. 판단력 비판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지성의 선험적 범주의 영역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당연히 지성의 범주로 우리가 미적인 것들을 경험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삶의 체험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칸트는 이 숭고미를 이야기하면서 무관심함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이 무관심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입법자가 아니라는 거야, 주체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숭고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자연에서 나타나는, 그죠? 아름다움이 있어.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서 폭포라든지 아주 거대한 아프리카의 평원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죠. 엄청난 어떤 대상을 봤다는 거야. 그 대상에서 이성은 전체성을 이념을 갖고 명령을 내려. 그런데 상상력은 이 대상을 총괄하려고 최대한으로 발버둥 치지만 이 전체성이라는 이성의 이념에 결코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그 둘은 비덜슈트라이트,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켜. 이성의 이념과 상상력의 작용이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그 대상 전체를 총괄하라고 하는 이 노력이 허사가 됨을 느껴. 그때 우리는 에얼하벤하이트, 거대한 어떤 것 앞에서 숭고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성과 상상력의 모순이야. 그 모순에서의 어떤 일치인 거야, 그죠? 물론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어떤 예술 작품의 예술미도 이야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연미도 이야기해요. 여기에선 상상력과 지성의 어떤 일치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숭고의 감정은 철저히 이성의 이념과 상상력의 능력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어떤 작용인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레즈는 이 순수 이성 비판의 상상력을 거부해. 이것은 임시적으로 뭔가를 앞서 조정해 놓고 있는 철학인 거예요. 그러나 삶의 진리는 그 자체로 발생이요, 차인 거예요. 사건적인 게 아닌 거야, 이것은. 순수 이성 비판의 조화는 뭐죠? 감성과 지성의 일치. 그리고 지성이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이 세계의 대상 일반 현상에 대하여 입법하는 거예요. 주체가 인식 주관으로서, 그죠?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실천 이성에서는 이성이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론 이성은 지성이 입법자인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다 조정되는 거예요. 앞서 조화를 만들고 이 조화는 어떤 사유한다는 것은 플라톤 철학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선의지의 개념, 본느, 본론 때 사유자는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는 언제나 선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진과 선의 일치, 이 플라톤 철학에 나타나잖아. 국가에서 다스려지는 그 법은 언제나 이데아의 최고선으로 향해 있잖아, 그죠? 칸트 철학 역시도 이런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는 어떤 창조자의, 이건 헤르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나타나. 다른 곳에서 엔트데쿵이라고 하는 1890년도에 작은 논문이 있어. 이거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들레즈는 이러한 헤르츠의 편지나 엔트데쿵과 같은 이런 작품들을 갖고 칸트를 봐.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의 어떤 조화와 일치는 그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것은 창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둘레즈의 불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판 철학이 어떤 형이상학적 존재에게 의존하여 그 기원의 근거를 파악한다라는 건 그 진리 자체가 임의적이고 결코 진리로서 통용될 수 있는 삶 자체의 철학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레즈의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지성과 감성의 일치, 이성과 지성의 일치, 상상력이 거기에 맞추어서 작동할 때 나타나는 일치, 이런 조화는 사유는 언제나 참다운 것을 사유하고 이 참다운 것은 선의지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렇게 규정한 거지,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의 상상력의 작용이 지성의 선의지와 관계될 때만 있는 거야. 그러면 문학 작품은 불가능해. 그죠? 우리 인간 본성에서 절반을 떼버린 거야. 사랑의 감정, 그리고 어떤 욕구, 그리고 무의식적 충동, 본능, 꿈에서 나타나는 순수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은 오히려 이런 지성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로. 그죠? 실제로 그래. 그런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지성의 개념과 연결시켜 놨어, 이거를. 지성이 입법자요. 입법자의 어떤 맞추어서 상상력이 작용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런 초월적 도식은 거부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판단력 비판에서 이런 조화는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게 돼. 이 자연세계의 미적 형식에 대한 기호를 해석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이 상상력의 기호 해석의 개념이 프루스트의 기호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프루스트는 뭐야? 프루스트의 작품을 해석하는 둘레즈는 기호 해석을 중요히 여기는 거야. 기호 해석은 이성 철학이나 이런 지성 철학의 반대급부로 나타나는데, 삶의 기호는 지성이 그 진리를 논리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앞서 규정될 수 없는 거야. 프루스트가 실제로 되찾은 시간에서 3권에서 말하잖아. 그죠? 철학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껏해야 어떤 하나의 논리적 진리나 논리적 진리 안에서의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참이 없다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걸 판별할 기준을 삶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호는 외부적인 어떤 대상에 의하여 촉발되는 거야. 나에게 인상으로 촉발되고 그 인상에 근거하여 비로소 사유가 시작되는 거야. 그죠? 지성은 뒤늦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의 이 순수 이성 비판의 상상력 말고 판단력 비판의 상상력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삶의 철학,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보여주는, 그죠? 어떤 그러한 삶의 기호들을 해석하는 그런 철학에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둘레즈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상상력은 거부해버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호 해석자로서의 어떤 출발점을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호 철학을 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상상력은 뭐예요? 나의 대가리 속에 앞서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형식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러한 상상력이 아닌 거예요. 이 상상력은 바깥에 있는 대상에 의하여, 이게 기호인 거야, 그죠? 대상에 의하여 촉발되고 비로소 그 촉발에 의하여 작동하는 상상력인 거야.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지성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단지 외부의 자연의 근거로서의, 그죠? 어떤 엄청난 거대한 대상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서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의 형식을 읽을 수 있는 아무 해독과 같은 것으로서 칸트도 그대로 이야기해. 판단력 비판에서 나타나는 게 상상력인 거예요. 이때 상상력은 이성의 전체성의 이념 앞에 무릎을 꿇지만 이 모순을 통하여 비로소 숭고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죠? 이건 미리 정해진 어떤 서양 철학의 사유의 선의지라든지 누스의 최고 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야.
엄청난 대상 앞에서, 그죠? 벌벌 떨면서 경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숭고의 감정이잖아. 그 앞에서 지성은 뭐야? 이 상상력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작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성의 거대한, 이성은 언제나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뭐야? 철저하게, 그죠? 범주의 그 형식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잖아. 그 넘어서서 추론하려고 하는 게 이성의 습관이에요. 어? 그래서 이율 배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으로 가는 거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그러나 현상의 입법자는 오성이지 이성이 아니야. 순수 이성, 이론 이성에서는. 그래서 신이라든지 영혼불멸이라든지 자유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이상학적 이념들과 관계하는 게 이성이야. 그죠? 그런데 판단력 비판에서의 이러한 미적 판단은 철저히 그 상상력이 지성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인식 주체로부터 어떤 미를 갖다 저건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 거야. 특히 숭고의 감정은 바깥에 있는 기호가, 그죠? 나의 판단력을 장악하여 그것을 지배하고 엄습할 때에 나타나는, 그래서 상상력은 최대한으로 총괄하려고 하지만은 이성의 이념의 전체성 앞에서는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거대함의 기호가, 폭포가 바깥에서부터 나를 엄습해 들어올 때에 촉발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기호도 그래. 그래서 프루스트의 들레즈의 프루스트 해석에서는 이러한 삶의 기호들을 해석하는 자는 결코 철학의 지성의 어떤 선의지와 같은 미리 진리를 앞서 정해놓은 논리적 지성,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추후에 오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진리들이 있어. 그죠? 다양한 어떤 것들을 경험해, 우리는. 그런데 그 경험들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어떤 지성에 앞서 주어진 어떤 선언적 형식에 따라서 이게 맞추어져서 해석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니체가 나오고 베르그송이 나오고 또 프로이트가 나온 이후에, 그죠?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 이미지, 그리고 무의식적 욕망, 꿈에서 나타나는 어떤 순수 사유, 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들레즈의 프루스트론에 가면은 나타나지만,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첫 번째 부분에서도 나타나잖아. 우리는 잠을 잘 때 꿈을 꿔, 그죠? 이 꿈이론은 이 작품의 곳곳에서 나타나. 한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복수적 자아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그러한 다양한 어떤 주제들이 있는 거야. 그죠? 그때마다 자아는 하나의 방을 차지해. 그리고
이 방은 우리가 지나온 어떤 흔적과 같은 거예요. 경험만. 꿈속에서는 이 자아가 수백 개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그리고 이런 방들이 수백 개가 있어. 그때의 꿈의 순수 의식은 뭐야? 이 자아도 선택하고 그 각각의 방도 선택해. 이런 방들은 하나의 로고스의 이성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들은 이럴 때는, 이 꿈을 꿀 때는 요 방의 자아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다음 순간으로 넘어갈 때는 저 방의 자아가 나타나고, 그래서 꿈의 대상과 꿈의 주체를 선택해. 꿈 자체는. 그래서 꿈은 해석이 주체를 선택하고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순수 해석이라고 그래. 둘레지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체가 마치 이 대상을 결정하는 입법자와 노릇을 할 때 인생에서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의 상상력은 거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칸트의 방식으로 인식 주체가 될 때는 삶에서 거의 없어. 많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그죠? 오히려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하여, 꿈속에서와 같이 그 힘에 의하여 나의 주체가 선택당하고 수동적이 되고 그것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 외부적 힘에 대한 어떤 힘에 의하여 내가 입법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을 칸트는 제대로, 그죠? 순수 이성 비판을 갖고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둘레즈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외부의 세계를 입법하는 자로서의 주체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건 삶에 많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주체 철학, 이성 철학.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판단력 비판에서 나타나는 외부적 힘에 의하여 거기에 따라서 그 상상력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만은 그 힘에 따라서 기호를 해석하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의 체험과 관계된 그 상상력을 둘레즈는 더 선호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둘레즈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력의 상상력을 자기의 이미지의 철학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둘레즈의 칸트에 대한 양가 감정이었어. 여러분 재밌었죠?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는데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